대권 뉴스. (2022년 3월 9일) 수요일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의 각축전이 치열합니다. 요동치는 대선 판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기 쉽게 정리해 드립니다. 대권 뉴스. 네, 대선 앞두고 꼭 알아야 할 정치권 소식 전해줄 분들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컴퓨터처럼 정확한 시사평론 백허 배정호세 안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배정호입니다. 최수영 시사평론가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수영 평론가가 고향이 강원도 양양이라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또 바닷가 옆에 살아서 그런지 이름을 수영이라고. 수영 잘하세요? 사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물에 겨우 뜨는 수준입니다. 아, 그래요? 예. 자, 지금 이제 국민의힘 최종 후보 선출이 얼마 안 남았는데 발표가. 최수영 평론가님 언제쯤 할 것 같아요? 제가 아까 청취자분들한테는 2시 45분쯤 발표될 거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 제가 현장에 있는 뭐 후배랑 좀 통화를 했는데 네. 지금 지금 현장 상황이 한 45분에서 3시 전에 네. 발표할 것 같다고 그렇게 지금 보도 전문 채널 보니까 현장 상황이 조금씩 들어오고 네. 있는데 용산 100번 기념관에서 지금 하고 있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제 일정이 조금씩 아마 현장에서 늦어지게 되면 2시 45분 조금 지나서 나올 지날 수도 수 있을 있을 것 겁니다. 같고. 네, 예. 아마. 네. 자, 저희가 현장 상황 지켜보면서 지금부터 좋은 분석들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배 교수님. 네. 먼저 이 얘기 좀 해보자고. 이재명 후보가 이 추가 재난지원금 지급을 계속 밀고 나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김부겸 총리는 좀 반대 입장을 좀 취하고 있는데 좀 이 상황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 후보가 선대를 정식 출범을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선대의 첫 회의를 열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이제 집권당 후보답게 앞으로 정책, 공약으로 차별화하겠다. 확실하게 존재감을 부각시켰다라면서 내놓은 게 부동산 대개혁이에요. 그리고 또 내놓은 게 이 재난지원금 추가 지원 문제를 꺼냈거든요. 네. 이걸 꺼낸 이유는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이 너무 많은데 지금 현재 정부의 초과 세수는 엄청나게 많다. 대략 뭐 한 19조까지 되니까 그러면은 이 초과 세수를 가지고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좀 지급하면은 별도의 국채 발행 없이 충분히 가능한 것 아니냐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초과 세수는 지금부터 연말까지 이 징수하게 될 그렇습니다. 세금 수입을 얘기하는 거죠. 네. 근데 이제 여기에 대해서 김부겸 총리는 현재 재정 여력이 당장은 충분하지 않다. 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다 뒤져서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그리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인 얘기는 안 했지만 우회적으로 좀 사실상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습니다. 그래서 언론에서는 뭐 당정 갈등 아니냐 또는 뭐 신구 권력 충돌 아니냐라고까지 지금 보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러다 보니까 청와대가 진화에 나서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네. 보니까 당정이 정확하게 다른 부분은 이 부분이에요. 뭐냐면은 손실보상제에서 제외된 뭐 여행, 숙박, 관광 이런 업소가 대략 한 250만에서 300만 정도 되는데 여기에 추가 지원하는 문제는 김부겸 총리도 동의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민 재난지원금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데 대략 한 예상되기를 한 25만 원 정도 하면은 15조 정도 되는 그런 부분이니까 이 부분에 지금 쟁점이 모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유튜브로 한 시청자께서 최수영 평론가님 냉철한 평론 부탁합니다 이렇게 써주셨는데 원래 냉철하게 하는데요, 제가. 애칭을 냉철로 해보면 어때요? 지금 다른 분은 다 애칭이 있는데 없으셔가지고. 냉철하면 이제 삼철에 사철이 되는가요? 아니 뭐 냉철 좋습니다. 자, 네. 냉철 평론가님. 네. 그러면 지금 배 교수께서 여당 쪽 입장을 설명을 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재난지원금은 당정 간 협의로 해라 이러면서 또 총리도 원천적인 반대는 아닐 거다 이런 입장인데요. 어떻게 보세요? 그 청와대는 여기에 말리면 안 되죠. 그러면 이제 직접적인 미래 권력과 현재 권력의 갈등으로 비춰지니까 일단 한 발을 빼는데 제가 주목하는 거는 김부겸 총리의 표현입니다. 뭐 이 주머니 저 주머니 뭐 막 뒤져서 나오는 게 국가 예산 아니다. 이거 사실 관료의 언어 아닙니다. 이건 정치인의 언어인데 김부겸 총리는 세게 지금 선을 그었어요. 그러니까 홍남기 부총리가 로마 가서 그랬잖아요. 로마까지 와서 내가 재난지원금 문제 얘기하는 거 적절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김부겸 총리도 뭐 지적하신 것처럼 뭐 그 소상공인들 직접적인 피해를 보신 분들에게 두텁게 지원하자는 건 아마 찬성할 겁니다. 그렇다면
이 돈을 만약 초과 세수가 있더라도 이 돈을 어떻게 쓰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전 국민 재난지원금으로 가버리면 정말 이것도 포퓰리즘에다가 매표라는 또 얘기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저는 이렇게 보면 좋겠어요. 오늘 국민의힘 후보가 선출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다면 양자 간 그 대선 후보 간 협상과 이야기를 통해서 지난번에도 송영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재난지원금 합의했다가 88%에서 정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으로 가야지 이게 갈등과 후유증이 없지 이걸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자기 브랜드로 밀어붙인다면 당정 갈등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것이 정치적으로 굉장히 악용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당정으로 지금 국회가 좀 협의해달라고 청와대가 넘긴 것은 그런 좀 말하자면 폭넓게 이것을 좀 논의해달라는 그런 해석으로 좀 비춰집니다. 냉철합니다. 그런데 자 잠시 후 이제 국힘 후보가 이제 최종 결정될 텐데 그러면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이번에 선출된 국민의 후보 양자가 만남을 갖나요? 어때요? 관행적으로? 제가 볼 때 잘 안 만나죠. 왜냐하면 만나서 뭔 얘기하겠습니까? 서로 다른 얘기만 하고 있고. TV 토론장에서는 그렇죠. 만날 수 있더라도. 그렇죠. 이제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TV 토론을 통해서 만날 수밖에 없고 또 일합을 겨룰 수밖에 없는데 지금 이제 재난지원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결국은 이재명 후보의 입장이 반영이 될 겁니다. 금액의 정도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왜냐하면은 집권당 후보의 이런 의견을 깡그리 무시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와대가 김부겸 총리도 원천 반대한 건 아니다. 라면서 진화에 나섰고 지난번 10월 달에 문재인 대통령도 시정연설을 통해서 국민의 고통을 좀 충분히 덜어드려야 된다라는 얘기까지 거둔 걸로 봐서는 결국 이제 금액의 정도의 문제가 정리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중요한 것은 형평성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별 지원만 할 수는 없는 것이고 보편 지원도 어느 정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전반적으로 선별 지원의 무게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균형을 좀 맞출 필요가 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재정의 여력, 재정 건전성의 문제인데 초과 세수가 19조 정도 예상이 되고 지금 OECD 평균 국가 채무 비율을 보면은 110%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제 50%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충분하게 재정 건전성도 좋은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재난지원금 얘기를 하고요. 오늘 갤럽에서 이 여론조사가 좀 나왔는데요. 배 교수께서 좀 소개를 좀 해주실래요? 네, 갤럽 여론조사를 보면은 전체적으로 여권에 좀 불리한 그런 결과가 나왔어요. 일단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1위를 했습니다. 이재명 26% 1위, 그리고 윤석열 24% 2위, 홍준표 15%로 3위입니다. 다만 여기서 이재명 후보는 1%포인트 상승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4%포인트 상승했고요. 그리고 정당 지지율과 관련해서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 38% 그리고 민주당은 30%인데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껑충 올랐는데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3%포인트가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 지지율은 지난 2016년 4월 총선 이후에 최고치 기록했고요. 네. 그리고 정권 교체론과 관련해서도 정권 교체론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요구하는 목소리가 57%, 유지가 33%로 24%포인트 차이가 났고요. 문재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서도 잘 못한다가 56%, 그리고 긍정은 37%로 나왔습니다. 네. 자, 이 개요를 배 교수께서 좀 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제가 좀 읽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한국 갤럽에서 2일에서 4일, 4일 동안 전국 성인 1000명 대상으로 했고요. 휴대전화 RDD 표본 프레임에서 표본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한 거고요. 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실시됐고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95% 신뢰 수준, 응답률 14%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시면 됩니다. 최수영 평론가. 네. 자, 이제 국민의힘 경선 컨벤션 효과로 좀 봐야 될 거 이 여론조사가. 당연히 봐요. 당연히 그게 적용됐죠. 왜냐하면 지금 마지막 또 후보 간에 사실 윤석열 후보의 처음에 독주 체제로 가다가 홍준표 후보가 많이 따라붙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제 그 흥행 요소가 굉장히 마지막에 이런 결과를 낳은 것 같고 제가 여기서 이제 또 이제 주목하는 건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다 국민의힘 후보가 2명이 오른 건 맞지만 이재명 후보의 저는 그 좀 약간 수치가 떨어진 건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사실은 컨벤션 효과를 좀 이재명 후보가 누렸어야 하는데 지난 3주간 혼자 독주할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온당히 누리지 못했어요. 그 바람에 본인이 좀 누려야 할 것을 누리지 못하는 바람에 이것이 오히려 국민의힘 관심으로 갔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렇지만 오늘 이제 국민의힘
그 결과가 나타나면 다음 주는 조금 격차가 더 벌어질 거라 예상합니다. 네. 그렇지만 2, 3주가 지나고 이른바 좀 약간 포연이 다 지나가고 먼지가 좀 가라앉으면은 그다음에 양쪽 지지층이 좀 팽팽하게 직결하면서 다시 보합세로 다시 돌아설 그런 공산이 있기 때문에 다음 주까지는 아마 국민의힘 후보에게 유리한 시간이 전개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종호 교수는 민주당의 하락세 원인 뭐라고 보세요? 민주당의 하락세 원인은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이미 다 나온 얘기지만은 경선 후유증이 좀 있었지 않습니까? 이낙연 후보하고 만난 게 14일이나 걸렸고, 그리고 이제 선대위도 그러니까 그 이후에 출범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 그리고 대장동 문제가 계속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는 이런 상황 때문에 결국은 말씀하신 대로 이재명 후보가 컨벤션 효과를 제대로 누리지 못했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결국 예. 이제 국민의힘 후보가 오늘 선정이 되고 앞으로 양자 대결로 가면은 결국은 양 지지층,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지지율이 한 7%에서는 10% 정도 오를 것으로 여론조사 전문가들도 전망을 하고 있는데 저도 그렇게 전망을 합니다. 네. 자, 지금 대장동 얘기 나왔으니까 이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도 좀 얘기를 해보자고요. 유동규 성남 도계공 본부장의 검찰 압수수색 직전에 계속 요즘 보도가 나오잖아요. 이재명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선대위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이제 알려졌어요. 앞으로 검찰 수사 윗선으로 향할 것인지 두 분들 어떻게 전망하세요? 이제 당연히 윗선으로 향해야죠. 이제는 밝힐 게 이제 그분의 실체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러면 사실 그 진짜 복심이었던 정진상 부실장이 왜 통화를 했을까?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은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아 이거 뭐 숨기는 거 없이 그냥 다 수사에 협조해라라고 얘기했는데 정말 그런 정도 얘기를 하려고 전화를 했고 그 전화한 것을 전화기를 밖으로 던졌을까요? 저는 이제 이 부분을 굉장히 검찰이 밝히는 게 아주 실체적 진실에 접근하는 거라 생각하는데 사실은 좀 안타까운 것도 있어요. 이 부분은 검찰이 마음만 먹었으면은 통신사 통신 기록만 좋아해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일각에서는 그거 혹시나 모바일 메신저로 통화했으면 통신 기록이 안 남는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일반적으로 통하지 않고 모바일 메신저까지 근거가 남지 않는 모바일 메신저까지 동원해서 할 이유가 뭐가 있었을까? 그럼 이걸 밝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검찰이 서로가 경찰에 서로 검경이 말하자면은 이 전화기 압수수색에 대해서 서로 책임만 미룰 것이 아니라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밝히는 것만이 사실은 특검으로 안 가는 지름길입니다. 네. 배 교수님은 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제 윗선으로 향할 것인지. 윗선 얘기를 하는 것은 저는 좀 맞지 않다고 보는 게요. 수사는 성역 없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윗선도 해야 되고 아랫선도 해야 되고 옆선도 다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검찰과 경찰의 수사를 보면 아무래도 좀 뭔가 부실 수사 아니냐, 눈치 보기 수사 아니냐, 무능 수사 아니냐 이런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김만배 씨 같은 경우도 구속영장 청구했다 기각돼가지고 재청구해서 지금 구속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역시 저는 윗선이고 아랫선이고 성역 없이 수사를 해야 되고 특히 검찰 수사에서 가장 주력해야 될 부분은 자금의 흐름을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돈이 오간 것이 핵심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돈을 먹은 사람이 이 범인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뭐 수사가 진척이 된 게 전혀 없어요. 따라서 예를 들면 곽상도 의원의 아들 같은 경우 50억을 퇴직금으로 받았는데 이거는 명백한 누가 봐도 상식적으로 뇌물이니까 그러면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 당장 구속 수사해서 진실을 밝혀야 되는데 이런 부분도 전혀 없고 그리고 또 뭐 박영수 특검이라든지 또 원유철 씨 부인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전혀 수사가 진척이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박차를 가하지 못한다면은 스스로 특검의 필요성을 불러들인 것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정진상 부실장 전화와 관련해서요. 본인이 이제 두 가지 이유를 했어요. 왜 전화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평소에 유동규 모습하고는 전혀 맞지 않아서 사실 확인 차원에서 했다라는 것 하나. 그리고 속이지 말고 충실하게 수사 임하라라고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야권에서는 아니다. 뭔가 말 맞추기, 증거인멸을 위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6, 7분 통화해가지고 그게 말이 맞춰집니까? 제가 만약에 정말로 말을 맞춘다면 사람을 보내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의 뭐 정치 공세로만 추측성으로만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대장동 얘기 듣고요. 지금 시각이 2시 44분, 이제 45분 다 돼가는데요. 국민의힘의 2차 전당대회가 지금 용산 백범 기념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제 발표가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투표율이 당원 투표율이 63.89로 이
지금까지 국민의힘 당원 투표율 중에 가장 높았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자, 지금 45분이 됐는데 왜 늦어질까요, 최수영 평론가님? 그러니까 앞에 이제 그 식전 행사서부터 조금씩 이게 아마 현장 상황 때문에 1, 2분씩만 밀려도 예. 주요 행사가 밀리면 5분, 6분 정도 밀리는 건 충분히 그럴 수 있죠. 이게 예. 정확하게 딱 뭐 대통령 행사하듯이 분초까지 맞춰서 행사하기 어려운 거니까 알겠습니다. 그렇게 자,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가 이제 오늘 발표를 앞두고 어제 수도권 돌면서 마지막 유세를 했는데 두 후보의 유세 장면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아쉬움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여튼 최선을 다하는 것밖에 뭐 달리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꿈꾸는 그런 대한민국을 만들도록 네. 자, 윤석열, 홍준표 두 후보의 유세 현장 목소리 들어봤는데 배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두 사람이 다 이제 경기도를 돌았지 않습니까? 네. 경기도를 돈 이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두 사람 다 결국 이제 본선을 겨냥한 그런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재명 도지사 지역이었다. 네, 본거지니까. 네. 그리고 메시지도 이재명 지사 때리기 후보 때리기에 나섰지 않습니까? 뭐 친서민의 가면을 벗기겠다라고 이제 윤석열 후보는 얘기를 했고 또 이 홍준표 후보 같은 경우는 뭐 경기도의 차베이스를 반드시 꺾겠다라고 이제 얘기를 했는데 결국 이제 오늘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이제 행보를 접어야 되고 또 한 분 같은 경우는 결국 이제 수도권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전통적인 지지층이 결집하고 그러면 나머지 중도층, 수도권 그리고 청년, 이 중수층 이 세 군데의 표를 잡아야 되니까 어떤 그런 것을 미리 염두에 두는 행보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최수영 평론가님 이제 최종 후보가 좀 있으면 발표되긴 할 건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당 선거사상 최고 투표율이 나왔어요. 네, 어떻게 그렇습니다.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이건 뭐 한 세 가지가 있겠죠. 첫 번째가 이제 그 이번 정권 교체론이 50%를 넘나드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좀 그 열망이 반영된 것 같고 두 번째가 초반에 좀 밋밋할 것으로 보였던 경선이 홍준표 후보의 추격으로 팽팽해졌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양쪽 지지층이 다 결집된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9월 말 10월까지 모집되었던 책임당원들의 숫자가 58만까지 늘어난 것도 이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굉장히 순기능적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예. 자, 누가 될지는 뭐 조금 있으면 발표가 되니까 그때 알 수 있을 것 같고 요 관련해서 또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도 나오지 않았어요, 배 교수님? 그렇습니다. MBS가 여론조사를 한 건데요. 공교롭게도 윤석열, 홍준표, 윤석열 두 사람 27%로 동률이 나왔습니다. 여론조사에도 그렇게 결과 나오기가 참 어려울 것 그러니까 같은데 그만큼 말입니다. 팽팽하다는 거죠. 근데 이 여론조사 결과만 보면은 홍준표 후보가 불리해요. 왜요? 왜냐하면은 일반 국민 상대로 하는 여론조사에서는 홍준표 후보가 한 뭐 5%에서 6%포인트 이겼거든요. 그래 왔죠. 근데 동률이 나왔다는 얘기는 지금 본 경선 마지막 투표를 앞두고 윤석열 후보가 상승세로 돌아섰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심에서는 또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전주에 대비해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7%포인트가 올랐는데 홍준표 후보는 2%포인트밖에 안 올랐어요. 그러면은 홈그라운드라는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홍준표 후보가 동률을 하고 그리고 국민의힘의 전통 지지층에서는 엄청나게 뒤져버렸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53%, 홍준표가 34%. 그러니까 14%포인트 나니까 이것만 비교를 한다면은 홍준표 후보가 지는 것으로 나오는 거죠. 네, 자 지금 이 여론조사 개요를 말씀드릴게요. 여론조사 업체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 텐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가 지난 1일에서 3일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4명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고요. 통신 3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한 전화 면접 방식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표본 오차는 95% 신뢰 수준의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 응답률 30.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조금 있으면 이제 나올 것 같은데 두 분 좀 예언 좀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저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좀 유의미한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자, 지금 사실 투표율이 투표를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네. 저는 지역별 투표율이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아, 그런 게 나옵니까? 나왔어요. 당이 발표했어요. 그런 거는 공개가 됐어요? 됐습니다. 어떻게 됐냐면 가장 높은 데가 세종시입니다.
74.47이 나왔고요. 그다음 높은 데가 서울입니다. 72.91이 나왔어요. 그리고 높은 데가 바로 대구 경북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저는 대구가 66%, 경북이 61%, 그다음에 경기 인천이 66, 62%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제가 주목하는 거는 대구 경북이 기본적으로 투표율이 높았다는 것과 그다음에 수도권이 굉장히 높았다는 거. 네. 그럼 이제 여기서 상충돼요. 그 기존 당원들이 대구 경북에 많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결집을 했고 그다음에 서울이 72%에 육박했다는 거는 신규 당원들이 와서 투표를 했다고 봐야 돼요. 모바일 투표 많이 했다는 것도 이제 사실인 거니까. 그렇다면 수도권에서는 분명히 좀 약간 2030에서 앞서는 홍준표 후보가 약진했을 것으로 예측이 되는데 그럼 대구 경북도 지역 결집을 했어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표본 지금 당원 투표만 당원 보는 거죠. 얘기하는 예, 거예요. 당원 투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유의미하게 보는 거는 국민의힘의 책임 당원들이 20대 30대가 많이 늘어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놓고 100을 지금 놓고 본다면은 50대 이상이 65%입니다. 네. 그다음에 2030이 40대 이하가 35%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보정이 되었을 뿐이지 엄청난 숫자로 늘어나지 못했어요. 그러면 네. 여기서 제가 추측하면은 이렇게 양진영이 결집했을 때 모집단이 그러니까 모집 표변이 유리한 윤석열 후보가 네. 근소한 차지만 저는 우세할 것이다라고 당원 예측을 투표에서는. 합니다. 그렇죠. 호남은 투표를 얼마 나왔는지 나왔어요? 호남은 50%입니다. 제일 낮습니까? 제일 호남이? 낮습니다. 충청, 강원, 호남이 50%를 기록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최수영 냉철 평론가님은 윤석열 후보가 될 거다 이런 전망을 조심스럽게 했고요. 배지호 교수님은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저도 유리할 것이다고 전망을 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제가 마지막 여론조사 결과를 얘기를 했잖아요. 거기 보면 일반 여론조사에서 동률 나왔기 때문에 이 부분은 홍준표 후보에게 상당히 불리한 부분이다라는 것 하나. 두 네. 번째로는 지금 이 당원 대상으로 책임 당원 대상으로 하는 투표인데 지금 이걸 보면은 구성 자체가 홍준표 후보가 상당히 좀 열세로 구성이 돼 있어요. 말씀하셨지만은 50대 이상이 65%, 그리고 2030, 40이 3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면은 64%의 지금 투표를 기록했다는 거는 모두가 다 적극적으로 투표에 나섰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홍준표 후보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홍준표 후보가 불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 현장 상황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종 당원 투표율 63.89%고 잠시 후에 국민의힘 최종 대선 후보 결과 발표를 할 준비를 백범 기념관에서 지금 현장에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무대도 설치가 돼 있고 한 200여 명의 당 관계자들 후보들도 저 자리에 앉아 있겠죠? 네, 다 있습니다. 네, 네. 지금 앞에 맨 앞줄에 네. 다들 앉아 있네요. 4명의 후보들 모습들 보이고 있고 저희가 속보 들어오는 대로 서울 백범 김구 기념관 컨벤션 홀에서 열리고 있는 국민의힘 2차 전당대회 결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홍준표 후보는 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남겼어요. 오늘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나는 수용하겠다. 그런데 백의종군이라는 단어를 페이스북에 넣었다가 몇 분 뒤에 이걸 삭제를 했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최냉철 평론가님. 저는 그러니까 속마음이 좀 드러난 것 아닌가. 만일 본인이 진다면은 뭐 사전 입장은 밝혔어요. 속마음이 드러났다. 속마음이 그러니까 원팀 하기에는 조금 시간이 걸릴 수도 있겠다.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번도 너무 민주당과 마찬가지로 팽팽했었어요. 사실은 마지막까지 오면서도 네거티브 경쟁도 있었는데 어쨌든 그 홍 후보가 이제 여러 가지 당 대표도 역임했고 5선 국회의원으로서 좀 그러니까 소화적인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았는데 어쨌든 만일 패한다면은 승복은 하겠으나 그러나 내 마음 편치는 못하다라는 말을 했기 때문에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홍 후보는 승복을 하더라도 만일 질 경우에 승복을 하더라도 지지자들이 그렇게 쉽게 그렇게 저쪽 진영으로 그렇게 아주 융합이 될 것인가? 저는 아직 그것도 좀 약간의 시간이 걸릴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민주당도 이재명 후보가 최종 후보로 당첨되고 나서 아까도 백의숙구에서도 얘기했지만 2위를 했던 이낙연 후보하고 만나는데 14일까지 걸렸고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은? 국민의힘은 민주당보다 훨씬 심각하죠. 지금 이제 홍준표 후보가 개표 전에 마지막 메시지를 페북에 남겼거든요. 굉장히 의미심장한 내용이 담겨 있어요. 크게는 경선의 결과를 수용하겠다라고 했지만은 이기는 경우와 질 경우가 확연히 달라요. 이기는 경우는
정권 교체 대장정을 위해서 신발끈을 메고 나서겠다라고 네. 했는데 질 경우에는 경선 흥행을 위한 당을 위한 경선 흥행을 위한 성공 역할로 만족하겠다. 그리고 제 역할은 거기까지다. 그러면서 여기서 더 의미 있는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 백의종군하겠습니다라고 썼는데 이걸 삭제를 했어요. 예. 즉 뒤집으면 뭐겠습니까? 자기가 만약에 이기면 열심히 정권 교체를 위해서 하겠지만 지면 나는 백의종군 안 하겠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즉 이 얘기는 뭐겠습니까? 선대에 합류 안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앞으로 국민의힘은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결정이 된다면은 엄청난 진통 예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국민의힘 경선 결과 안개 속 판세 50대 50으로 팽팽하다 이런 현장 목소리 나오고 있는데 3부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분 계속 좀 앉아 계시고 저는 3부에 뵙겠습니다. 네, 지금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확정이 됐습니다. 자, 개요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원희룡 후보가 3.17%, 유승민 후보가 7.47%, 윤석열 후보 선포합니다. 네, 윤석열 후보가 47.85. 그냥 뒤에 소수점이야 빼고 윤석열 후보 47, 홍준표 후보 41입니다. 그러니까 한 5% 포인트 정도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힘의 대선 후보가 됐습니다. 자, 두 분 일단 뭐 얘기를 좀 한번 들어볼게요. 오늘 결과. 저는 그 예상대로 윤석열 후보가 역시 당심에서 압도적으로 이겼네요. 그러니까 뭐 여론조사에서는 좀 졌지만 당심에서 이렇게 압도적으로 이긴 거는 당심 차이가 어떻게 됐죠? 당심 차이가 거의 더블 스코어까지 난 것 같은데요. 지금 네, 보니까 21만 예, 윤석열 21만하고 21만 대 홍준표 12만이니까 12만이니까 거의 뭐 9만 두 배 차이, 두 차이가 배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양쪽 지지인 결집했지만 역시 그 50대 이상의 계층에서 상당한 표를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자, 배 교수님. 네. 윤석열 후보가 이제 6월 29일 날 처음에 이제 정계 입문 대권 도전 선언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 만 넉 달 지나고 며칠 지난 상황인데 완전 정치 이제 초년병이에요. 검찰총장 좀 출신이었고 승리를 했습니다. 승리 요인 뭐 한번 정리를 좀 해볼까요? 몇 네, 가지만? 한마디로 정리하면은 TK라는 지역을 중심으로 하는 국민의힘의 전통적인 보수층이 적극적으로 결집해서 투표에 임했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당심에서 2배 가까이 이긴 것으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21만, 홍준표 후보는 12만. 이것이 말씀드린 대로 TK 그리고 60대 이상의 고령층, 전통적인 국민의힘 지지층이 적극적으로 투표한 결과로 보이고요. 그렇지만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37% 그리고 홍준표 후보가 48%로 무려 11%포인트 이겨가지고 상당 부분 일반 국민 여론조사에서 밀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런 이제 정통적인 보수층 플러스 두 번째로는 조직에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한 것이 그대로 결과가 나온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윤석열 전 총장이 승리했다는 소식 알려드리면서 자, 두 분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